조폭과의 전쟁이거든요. 조폭들 수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전담해서 좀 많이 수사를 했고요. 아마 제가 조사한 게 한 300명은 넘지 않을까? 아, 300명 정도 조폭을. 조폭들 실제로 만나면 어떤가요? 정말 뭔가 느낌이 다르고 그런 게 있나요? 실상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뭐 검정 양복에 깍두기 머리에 뭐 문신에 단체로 이제 여럿이 이제 뭐 같이 몰려다니면서 위압감 조성하고 하는. 근데 사실은 등치 있고 그런 친구들은 거의 이제 병풍 정도로 보여지는. 그림이다 그냥. 깡패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조폭을 건달이라고 부르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뭐 선배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건달 하시고? 건달하시고. 원래 그저 건달이라기보다도 조심하세요. 깡패라고 얘기해야지. 아, 제가 그분들을 무서워해야 되나요? 강한 모습. 아, 지금 대한민국 치안력이 괜찮아요, 뭐.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조폭 하면 누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양은이파의 조양은. 저는 부산 마산 지역이었다 보니까 칠성파. 아, 칠성파. 영화 친구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칠성파 먼저 떠오릅니다. 김두한. 아, 그래요? 오. 근데 김두한은 조폭이라기보다 뭐 약간 협객 느낌? 장군의 아들 느낌. 네, 맞아요. 우리나라 조폭의 뭐 시조라고 하면 될까요? 뭐 시조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네. 네, 이분들이 왼쪽이 김두한, 오른쪽이 이정재. 가운데가 이화룡 씨. 아, 이화룡. 요분들이 이제 자칭입니다. 낭만파 주먹. 아, 자칭. 예, 자칭이죠, 자칭. 1세대 주먹이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김도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로, 종로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종로. 되는 거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동대문파라고 해서 동대문 중심. 그다음에 이화룡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동에서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명동파라고 부릅니다. 야. 1세대 낭만파 주먹 장군의 아들 김두한 씨죠. 네, 네. 네. 독립운동가였던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최고의 주먹이라고 불렸고요. 언변이 뛰어나서 훗날 정계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근들은 김두한이 동지들을 사랑했지만 그들보다 국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약간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제시대에 김두한이 활동하던 데가 이제 종로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조선인 상인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명동 쪽 본마치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상인들이나 일본 야쿠자가 건너오는 거를 막아주는 방패가 김두한과 그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보면 조직 폭력 배수는 있지만 김두한 씨가 나는 협객이야, 뭐 우리 조선 민중을 내가 보호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런 배경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야인 시대 많이 보셨네. 많이 봤죠, 다 봤죠. 딱 그거야 지금 보니까. 장군의 아들 아직도 봅니다. 저 KBL 나오면 다 외웠어 대사를 그냥 끝까지. 이제 김두한 씨가 좀 성격이 불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 인분 투척 사건이요. 이제 김두한 씨가 좀 성격이 불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 인분 투척 사건이고. 네,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우리도 한번 다뤘었는데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 박정희 대통령 초반기에. 그게 터지니까 정부와 삼성의 어떤 커넥션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을 할 때 에이 이놈의 XX를 막 그냥 똥물 좋아서 인분이지 그래서 그걸 뿌려가지고 당시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다 맞은 거예요. 그 뿌릴 때 아마 국민의 사카린이다 이러면서 뿌렸을 거예요, 아마. 그 작가님 아니, 국회에서 인분을 투척하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 본회의장을 똥물을 뿌린 거는 그러니까요. 야. 잘못된 행위 자체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 사퇴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저희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로도 이제 박정희 정권 독재 이런 것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사실 뭐 김두한이 복역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부터 한 50차례 이상 뭐 감방, 유치장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두한이 정계로 진출한 다음에 이제 주먹 세계를 평정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주먹계 최강자로 군림한 사람은 이정재랑 이화룡 이렇게 둘이 나눠 갖게 되는데 이제 이화룡 같은 경우에는 박치기가 주특기였다고 합니다. 박치기. 그나 야이 박치기 한 방 맞으면 가거든요. 네, 눈매 한번 보세요, 눈매. 아, 매섭지 않습니까? 예. 싸움도 하기 전에 상대가 겁을 먹고 지린다고 표현하죠. 예. 지렸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씨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워낙 그 싸움을 잘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정재보다는 이화룡이 한 수 아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이정재 하면 그 정치 깡패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치 활동을 좀 꽤 한 겁니까? 그 조폭 2세대는 본격적으로 정치와 이제 결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기도 이천 출신인 이정재는요, 평소 정치에 큰 야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기봉 등 자유당과 인맥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래 정경유착이 하는 건 뭡니까? 정폭 유착이라 해야 되나? 정폭 육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야쿠자도 그렇고 그렇죠. 마피아도 그렇고 네네네. 정치 권력하고 조직 폭력배 애들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알게 모르게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정재 씨가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자유당 정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본인도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앞서 얘기 나왔지만 이천 출신이거든요. 이천에서 13대째 살고 있대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밑부터 사는 거잖아요, 이천에서. 그러면 이천 토박이죠. 돈 많죠, 백 좋죠, 다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못 해요. 왜요? 왜냐면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이기붕. 이기붕이네. 예, 이승만 정권의 넘버 2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정자가 조폭에 돈도 많고 빽이 좋아도 이기붕을 제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선거구는 이기붕한테 양보해서 이기붕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정재 씨는 자유당하고 결별을 했다고 하죠. 이게 결별하고 은퇴만 했으면 뭐 사실 평이한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운명은. 4.19 혁명으로 이제 이승만 정부하고 자유당 세력이 몰락을 했죠. 5.16 군사정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하도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도 혼란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잠재우기 위해서 깡패 소탕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깡패들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그때 나온 게 이거거든요. 저기 이정재 맨 앞에 있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뒤에 이제 현수막이 졸졸졸 쫓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자유당과 결탁한 정치 깡패다. 이런 이제 오명을 쓴 채 현장 예술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정재를 비롯한 이제 정치 깡패들이 이제 몰락을 한 거죠.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신상사라고. 신상사 이거 네. 이분입니다. 신상사 씨. 이름이 신상사예요. 약간 뭐 군인 느낌이 나는데요. 별명인가요? 그럼? 그렇죠. 뭐 6.25 당시에 본인이 이제 대구 특무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했다 그래서 이제 신상사. 사진이 근데 막 유명한 저널에 나오는 그런 사진 같은. 타임지에 그러니까 약간 영향력 있는 인물 이런. 21세기를 빛낸 경영력. 네, 1960년대 초부터 80년대까지 전국구 보스로 군림했었던 신상사. 무려 20년간. 그런데 이 시기에요, 주먹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누가 나옵니까? 호남의 주먹들이 서울에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3기 전국구 조폭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건데요. 당시 박정희 정권이 공업화, 도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히 건달들도 도시로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많은데 왜 이 호남 조폭들이 서울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근데 호남은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먹을 게 없고 논밭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서울에 진출한 거예요. 그런데 명동은 상대적으로 신상사파가 장악하고 있죠. 어디 들어가지? 명동에서 오른쪽으로 잠깐 가면 무교동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무교동에 이제 호남 세력들이 모였는데 그 호남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세 개로 갈라지거든요. 조양은의 양리파, 그다음에 김태촌의 서방파, 그리고 이동재의 오비파. 이 세 개로 나눠져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호남 전국구 3대 패밀리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렇다면 김태천, 조양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일단 뭐 김태초 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10월 10일생이고요. 전라도 담양에서 3남 3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4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나이는 50년생입니다. 형의 호적을 썼다고 해요.
예, 또 일찍 돌아. 이때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무튼 50년생이고 아버지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신학을 배워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고 우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답니다.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중학교까지, 이때 여성인데 중학교까지 나왔다. 중학교를 나오셨다고? 엄청 엘리트입니다. 신여성이네요. 네, 신여성 출신입니다. 네. 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주목 이렇게 하면 시골에서 좀 가난하게 살다가 서울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중국 세계를 평지겠다 뭐 이런 건데 이 김태순 씨는 예외네요. 당시에 이제 김태촌의 그 아버지가 경찰이면서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빨치산 토벌 당시에 이 이제 총으로 이제 그 간첩이든 뭐 빨갱이들 갖다 이제 총으로 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도저히 총으로 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경찰직을 그만뒀고 그 후로 가세가 이제 기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우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조폭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김태춘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하루는 어머니가 깡패들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답니다. 그때 정말 신에 대해 실망을 굉장히 했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깡패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주먹세게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약간 이상한데. 너무 급발진 아닙니까? 어머니가 행상에서 이러면은 경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경찰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약간 되는데.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럼요. 그래서 17살에 소년원에 수감된 걸 시작으로 해서요. 무려 3번이나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973년에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선배를 따라서 무교동에 진출해 있던 박종석 밑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제 김태촌이 조양은이랑 같은 전라도 출신의 동년배. 그럼 조양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 조양은 씨 50년 1월 18일생입니다. 광주 출생이고 이남 중 차남. 아버지는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분. 자,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가정교사까지 두고 과외까지 시켰다. 우리 양은이 공부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아버지 사랑은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다들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 아버지가 상당히 폭력적인,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이 공부 안 하고 뒷산 가서 놀았다고 집에 있는 감나무에 빨개 벗겨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렸대요. 야, 이거 학대네, 학대. 와. 그때 너무 많이 맞아서 뭐 경기 일으키다가 품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근데 이렇게 엄격한 집안에서 어떻게 조폭이 된 거예요? 약간 여기도 흐름이 좀 이상한데. 일단 조양은 씨가 중학생 때부터 유명했대요. 광주 일대 싸움 잘한다고. 싸움으로. 학교마다 다 싸움장이 있잖아요. 네. 패싸움하다가 정학당하고 경찰서에 불려갔거든요. 저 중학생이기 때문에 소년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년부 송치가 돼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거기서 재판해봤는데 근데 이제 조양은은 원래 당시 죄가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정이탁돼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74일 동안 재판도 하지 않고 가위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소년원에서. 근데 이게 원래 재판 받았으면 이제 1호 처분 받고 집으로 가는 건데 본인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 설마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엄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너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갔는데 악풍 감염이란 말을 쓰거든요. 형사정책에서. 감옥 가면 나쁜 거 배워온다. 거기서 안 좋은 인맥을 쌓게 되고 뭐 그렇게 돼서 또 조직폭력까지가 됐다. 뭐 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참 오죽 답답했으면 에? 감옥 속에 있게 했겠어요, 그죠? 그쵸. 어쨌든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조양은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편입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라고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이제 패싸움 벌이고 아버지 마음하고는 전혀 반대로 간 건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 광주에 있던 집하고 논밭 이거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어머니를 이제 서울로 상경시킵니다. 오,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어마어마하신. 부성애가 대단한데요. 네, 부성애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된 거죠? 아니 이해가 잘안 되죠, 이런 지금. 서포트를 받았는데 어째서 그런 루트로 계속 가게 된 거죠? 제가 한번 그 마음에 들어가 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빗나가고 싶은. 네, 엇나가고 싶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퇴학 처분을 받게 됐어요. 아깝다 아까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조양은이가 이제 학교도 이제 안 가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고향인 이제 광주로 내려가가지고 아하. 거기에서 충정로에 있는
화신다방이라는 데서 자기 이제 친구들 8명이 화신 8인조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화신 8인조. 아, 8인조. 그걸로 이제 새싸움을 벌이면서 교도소 들어가게 됐고, 그 이제 출소 후에 서울에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오정철이라는 그 호남파 두목 밑으로 들어가서 조폭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본격 데뷔가 이때구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공부하면 시켜보겠다고 그러니까요. 돈 다 때려 팔아가지고 서울에 보냈는데 싸움을 하다가 결국 깡패의 세계에 바닥을 들였어요.